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저랑 같이 좀 교양을 한층 더 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강의 자료 한번 띄워볼까요? 강의 자료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사진이 있고요. 사진이 뭔가 좀 옛날에 찍은 것들 같다라는 생각 좀 드실 겁니다. 오늘 저랑 같이요, 우리가 세계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딱 9개의 중요한 사건을 뽑아서 근현대사가 요런 흐름으로 전 세계가 흘러왔구나라는 걸 이 40분 만에 이해를 한번 좀 시켜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있게 듣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많이들 이해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거는요,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산업혁명입니다. 오늘은요,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세계대전을 거쳐서 종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산업혁명이고요.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근대와 현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요, 공장이 있고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뭔가 기계장치들이 막 놓여 있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우리가 처음에 중학교 때인가요? 들어가면 산업혁명이라고 배웁니다. 그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이게 어찌나 중요했던 사건이었는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 일어난 생산기술의 대변화라고 쓰여 있는데요. 연도로 따지면 이제 1700년대 후반, 1750년, 60년, 70년 요쯤 거쳐서 일어난 겁니다. 원래 우리가 옛날에 생산할 때 집에서 손으로 생산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영국에서 이거 집에서 손으로 생산하지 말고 대형 기계를 갖추어 놓고, 기계에서 이제 면 같은 거 있잖아요. 방적기 이용해가지고 면을 빵빵빵 생산해보자 라고 해서 대형 공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계장치들을 갖추어 넣게 되고요. 그 기계장치에서 면을 생산하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할 때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생산력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밑에 보면요, 수작업이었던 게 공장을 돌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뭔가 큰 회사의 주인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반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그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영국을 필두로 해서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서쪽 유럽에 속해 있는 그 국가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계 패권이 어디 있었죠?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중국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중국 문명이 발달하는 동안 저쪽에 보면 이집트에서도 문명이 좀 있었고, 저기 인도 유역에서도 문명이 있었고, 중동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은 누가 뭐래도 중국, 이 동아시아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 패권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청나라 말기로 넘어오면서 나중에 청나라 막 망하는 과정이 있죠. 그렇게 중국이 넘어가는 동안에 유럽, 특히나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렇게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생산력이 향상되고 있었죠. 이 생산력 향상과 더불어서 증기기관이라는 게 이제 발달하게 돼요. 제가 증기기관 가로쳐놓고 공업, 철 생산량이 증가된다고 했는데요. 증기기관 말 그대로 그겁니다. 뭔가 화석연료를 넣던 수증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터번을 막 돌립니다. 그러면서 발전을 해서 증기기관차, 자동차도 굴러가게 만들고요. 또 에너지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적기에서 나오는 면 있죠. 옷감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 있어서 산업에 필요한 각 분야에 걸쳐서 생산력이 다른 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증기기관차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네, 옛날에는 물건 생산되면 우마차, 소에다가 달구지 끌고 가든 말로 싣고 가든 사람이 들고 가든 해야 되는데, 증기기관차 타고 삐삐하고 여기서 만든 걸 저 100km 넘는 지역까지 단기간에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유럽의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서유럽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더 가속화돼요. 이전에도 식민지들 만들었었지만 영국을 필두로 해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다가 식민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그러고 나서 나온 게 바로 미국 독립전쟁, 내지는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해요. 시기가 이 산업혁명 시기랑 좀 비슷한데요. 산업혁명이 뭐랄까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은 것처럼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세계 역사가 뭐랄까요?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미국 국기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미국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어디로부터 독립했을까요? 퀴즈예요. 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은요, 아메리카 신대륙은 우리가 알다시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죠. 1492년에 나 인도 찾아갈 거야 라고 하다가 잘못 내려서 여기 아메리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 사람이라는 말로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그렇게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래로 영국 지역에서 청교도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청교도 저 나쁜 녀석들이라고 영국에서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청교도 박해 아니면 또 영국 지역에 있는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사연을 싣고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 신규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를 향해서 조금씩 이주를 하죠. 그런 이주가 이제 1600년대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1600년대 좀 지나면서 미국 동부 지역에 이렇게 한 13개 정도 주가 이렇게 탁 생기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 정착해서 주인이 없으니까 깃발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더니 영국에서 저기 우리 식민지인데 지금 돈이 필요해요. 프랑스랑 전쟁하느라 돈이 없었거든요. 돈 필요하니까 저 식민지 녀석들 미국에 가 있는 녀석들한테 돈 좀 걷자라고 해가지고 야 너네 돈 내놔 세금을 많이 걷어갔어요. 그러다가 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영국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야 너네 차 많이 마시지? 영국에서 지금도 차 엄청 많이 마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차를 많이 마셨는데 이제 너네는 수입해서 못 팔아. 차는 무조건 영국에서 팔 거야 라고 해서 영국에서 차를 팔기 시작합니다. 독점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스턴에서 차를 팔던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영국 배에 가서 차 그냥 다 엎어버렸어요.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요걸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걸 계기로 점점 더 영국의 탄압이 심해져서 1774년에 미국에서 야 저기 영국 놈들 안 되겠어. 우리도 이제 좀 힘이 세졌으니까 우리 독립할 거야. 너네 식민지 안 할 거라고 해서 13개 주의 대표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영국은 어떻겠습니까? 저 녀석 매운맛을 보여줘야겠구만 이라고 해서 군대를 보냈겠죠. 군대를 보내서 둘이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영국이 세계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쟁 워낙 많이 해서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랑 사이가 당시 안 좋던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요. 자유의 여신상 그거 프랑스에서 선물로 준 거예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준 거고요. 어찌되었든 1783년이 되어서 미국이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게 됐고요.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고 첫 번째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세계 초대 대통령이죠. 세계에서 대통령이라는 거 처음 뽑힌 곳이 미국이었고 그때 조지 워싱턴이 당선이 되면서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산업혁명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막 이루어졌던 시기에 미국도 새로운 하나의 독립국이 되었구나.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에 이거 프랑스 혁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절한 영어 교실이 나왔습니다. 간단히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ABC 읽는 법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영어 공부 처음부터 제대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한 영어 교실이란 거 만들었어요. 시원스쿨, 야나도 이런 사이트들 많이 있지만 거기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거 가기 전에 정말 영어를 기초부터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배우실 수 있도록 친절한 영어 교실 만들었고요. 요거는 여러분 댓글에 보시면 사이트 나와 있고 아니면 네이버에 친절한 영어 교실 치셔도 되는데요. 거기서 요 7권의 책으로 영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380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유료 사이트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 가입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프랑스 혁명 나왔죠. 흐름 끊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프랑스 국기를 든 여인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는 요 사진 너무나도 유명해서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떤 혁명이었을까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프랑스 옆에 여기 강 건너가면 누가 있죠?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돈 버는 혁명이 이루어졌다면 이 프랑스라는 지역에서는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시민혁명이 이루어졌어요. 1789년에 자유와 평등을 위한 시민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세금에 대한 불평등에서 촉발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루이 16세라는 양반이 왕이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자, 돈 좀 거둘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당시에 그 프랑스의 왕족도 있을 테고 귀족, 성직자들이 프랑스 전체의 땅 중에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귀족들한테 너네들은 세금 내지 마. 세금 누가 내요? 99%의 일반 시민들 보러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시민들 땅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그 시민들이 국민의회라고 우리들끼리 나라 다스릴 거라고 좀 이제 으쌰으쌰 하고 있었는데 왕이 야 쟤네들 저거 다 죽여 라고 명령을 할 거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시민들이 열받아서 떼로 몰려가서 무기고를 습격하고 바스티유 감옥이었나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해방시켜주고 정부기관 즉 그 정부기관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성들, 영주들 또 왕이 있는 곳들 다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일어난 이런 시민혁명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왕이 항복합니다. 알았어. 너네 맘대로 헌법이라는 거 만들어 라고 했고요. 이 당시에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89년이요. 조선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자유롭고 평등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주인님 왜 그러세요? 우리 평등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이놈이 메타작을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야 멍석 갖고 와라 멍석 말아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왜 아직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대에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바로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헌법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자유롭게 무언가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 덕분에 어찌 보면 물론 이게 프랑스 혁명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 딱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때요? 야, 쟤네 보니까 왕도 막 항복하고 말이야.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 힘을 합쳐서 쟤네 좀 치자라고 해서 쳐들어 막 오거든요. 그때 물론 이제 막 나폴레옹 나와가지고 나폴레옹이 막 물리치고 다른 나라도 정복하면서 야, 여기 다시 내가 황제 할게. 나 나폴레옹이야 라고 해서 황제의 자리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간이 되돌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태를 촉발시켰던 거,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명시화해서 나라를 장악했던 사건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결국에 그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는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단두대로 끌려가서 왕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댕강 당하게 되면서 이 낡은 질서가 무너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막 공장들 돌아가고요.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틀이 서유럽에서 지금 갖춰지게 되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700년대 말 1800년대가 진행이 되었고요. 당연히 서유럽에서 촉발된 이러한 혁명들로 어떻게 됩니까? 서유럽이 아주 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 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가 정말 강한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은요, 끊임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업혁명이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유럽의 강한 나라 어디 있죠? 우리 딱 생각해보면 독일이 있죠. 독일에서도 이 산업혁명 이런 거 받아들여서 점점 힘을 쌓아나갔어요. 근데 힘이 좀 세지고 나서 딱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구본을 딱 놓고 보니까 야, 이거 이미
좋은 땅은 다 영국이랑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네? 약간 배 아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 요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가볼까요? 예, 이 배가 아팠던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일으켜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은요, 1914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세계대전이고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확장되어 있는데, 뒤늦게 힘을 모은 독일이 배가 아파서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뭐 실질적인 명분은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 있잖아요. 이 오스트리아가 현재도 독일 말을 써요. 어떻게 보면 독일이랑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오스트리아 비엔나 있는데 거기요. 예.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라는 곳에 갔다가 세르비아의 청년이 쏜 총탄에 쓰러집니다. 그걸 계기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vs 독일 플러스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벌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 연합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편에는 다른 나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진영에도 뭐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어지는 주요 국가들은 요 정도고요. 막 요 세력들이 싸우면서 1,000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났어요. 뭐 미국도 이제 나중에 여기에 잠깐 참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독일이 요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졌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결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연합국에 독일이랑 오스트리아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독일이 우리 식민지 좀 가질래라고 탐냈던 그 식민지들을 결코 가지지도 못했고, 독일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도 이긴 나라들한테 반납하고, 또 독일 땅, 오스트리아 땅 일부도 이긴 나라들한테 쪼개주게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긴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전쟁하느라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독일 전쟁 배상금 어마어마하게 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일에서 돈은 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이제 마르크스화 쓰잖아요. 그 마르크스화 맞죠? 마르크스화? 제가 지금 네,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네,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그 마르크스화가 맞죠. 마르크스화를 썼었는데 돈을 내야 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하나에 원래 뭐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이걸 100만 원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빵 하나 사려고 하면 수레에다가 돈을 쌓아서 가야지만 빵을 하나 살 수 있고, 아이들은 막 돈 가지고 돈 뭉치로 블록놀이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거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너무너무너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히틀러이고요. 요 히틀러 이야기는 조금 더 지나서 해보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람들이 서 있는데 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직업을 잃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갑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먹을 거를 타내러 가는 줄 서 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이 대공황이라는 게 미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께 정오의 사서함을 통해서 드렸던 이야기들이 거의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오의 사서함 안 합니다. 그거 들으셨던 분들은 대충 좀 잘 아시리라고 봐요. 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뭐 요 이후에 나오게 되고요. 자, 1차 세계대전 때요, 유럽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폭탄 터트리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뭘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바다 건너편에 있던 미국에서 공장을 열심히 돌립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유럽으로 수출하면 다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만들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하느라 뭐 농사도 지어야 되는 농사 못 짓잖아요. 미국에서 생산된 그런 뭐 옥수수라든지 밀 같은 것도 수출 엄청 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벌어지는 동안 생산시설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농업 생산량도 엄청 늘리고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기네 땅 다시 일궈서 다시 씨앗도 뿌리고 우리 공장도 다시 짓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놨는데, 갑자기 수요가 줄다 보니까 버티다 1929년에 갑자기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이 대공황이라는 게 옵니다. 갑자기 회사들이 연쇄 줄도산이 일어났고요. 은행들도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는 마비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의 초기 실패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냥 시장에다 다 맡겨놨더니 실패해버린 거예요. 시장이 실패돼서 국가에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다가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실행을 하죠. 네, 그때 지난주에 알아봤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게 바로 이 뉴딜 정책이고 수정 자본주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국가에서 이거 자본주의 안 되겠네. 조금 수정을 가하자. 시장에만 맡겨놓지 말고 국가가 개입해보자라고 해서 뉴딜 정책을 실행했더니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경제가 한번 살아나니까 국가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국가에서 더 개입을 많이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이 수정자본주의 뉴딜 정책 이후로 막 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미국에서 마치 포퓰리즘 하듯이 야 국가가 다 책임져 줄게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나친 개입을 하다 보니까 1970년대에 경제 위기가 또 와요. 이거는 우리가 정부 실패라고 해요. 처음에는 시장이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정부가 실패하고 나서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정부에서 정부에서 자꾸 신경 쓰지 마. 정부 신경 쓰면 될 것도 안 돼. 정부 줄여. 너네 세금 걷는 것도 줄이고 또 국가에서 하는 공공사업도 줄이고 공공기관도 줄이고 모든 복지정책도 줄여.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라고 해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 같은 거 볼 때 얼마 전에 대선이 있기도 했었지만 진보냐 보수냐 우리나라는 사실 좀 개념이 애매하긴 한데 보통은 이제 그렇죠. 이 경제적인 관념으로 보더라도 진보 세력 쪽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정부를 좀 더 확장하자. 정부에서 좀 많이 나눠주자. 보수 세력은요. 정부의 기능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기는 해요. 대공황을 기준으로 경제 체제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좀 봤고요.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빨간 깃발 보시면 어떤 기분 드십니까? 약간 무서워요. 그죠? 요거 독일의 나치 깃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땅도 떼주고 식민지도 넘겨줬고 전쟁 배상금도 내야 했습니다. 전쟁 배상금 너무 내다 보니까 독일 국민들이 시리에 빠졌어요. 이렇게 시리에 빠졌어요. 가난해졌죠. 우리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연설가였죠. 아마 독일 민헨 지역이었나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곳에서 이 히틀러가 국수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또 민족주의? 우리 게르만 민족이 짱이야. 우리 민족은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저 영국, 프랑스, 미국 저런 나쁜 녀석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탄압받고 있는 거야. 우리 민족 모이자. 우리 민족 빼고는 다 열등한 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막 박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결국 히틀러가 그 독일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치당 빼놓고는 다 없애버리고 한 다음에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독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여기 게르만 민족들 사는 땅들 일단 우리가 다 수복하자라고 하면서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폴란드 침공하고 폴란드 금방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영국이랑 프랑스가 어땠을까요? 그만해라고 했지만 독일은 멈추지 않았고요. 진짜 프랑스 큰 나라거든요. 근데 이 큰 나라를 독일 군대가 금세 먹어버렸어요. 네, 이게 그 당시에 보면 진군의 속도라는 게 있는데 이 독일 애들은 그때 아마 마약이 쓰였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는데 막 이런 거 먹고 막 하면서 독일 군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동안 행군을 해서 도저히 올 수 없는 위치까지 막 가버리고 위에 상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정찰해서 여기 병력이 많아요라고 했더니 상부에서는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라고 판단했는데 진짜 독일 탱크 부대들이 막 와가지고 프랑스가 단시간에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지켜주려고 영국에서도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군인 다 프랑스로 보내줬었는데요. 진짜 황당했던 거죠. 영국마저도 이제 넘어갈 뻔했었는데 어쨌든 이 영국 군사들이 잘 탈출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거 나오죠. 윈스턴 처칠 나오죠. 영국에서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되면서부터 이제 프랑스는 이미 먹혔고 영국을 위시해서 다른 연합군들이 독일이랑 싸우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독일이 러시아도 침공하게 되는데 러시아, 영국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나중에 미국까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은 저기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2차 세계대전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선 말기에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됐죠?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강제로 합병했잖아요. 그 시기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쳐들어갔죠. 그래서 중국도 막 하고 막 저기 그 태평양 지역도 했죠. 그리고 러시아랑 전쟁에서 러시아도 이겼죠. 해서 일본이 본인들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는 제국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 우리 미국 한번 고! 해가지고 진주만을 습격하게 되죠. 그래서 진주만을 공습해서 거기 있던 비행기들이랑 사람들 막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우리는 참지 않겠다, 용감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럽 쪽으로 보자면 미국이 참전하면서 나중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지역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서 유럽 전세가 역전이 돼서 결국 독일이 항복했죠. 그 막 많은 사람 죽였던 히틀러는 결국 이제 벌벌 떨다가 빵 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았고요. 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돌아오자면 일본이 워낙 독하게 버텼어요. 막 가미가제 하면서 막 하고 막 땅굴 파고 독하게 버텼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많은 고민 끝에 그때 이제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기 이제 막 독일 과학자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과학자들 뭐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 그래 우리 그러면 원자폭탄 사용하자라고 해서 나가사키랑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다가 두 방 빵빵 떨어뜨리면서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합니다라고 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까지 영국, 프랑스 얘네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갔잖아요. 근데 걔네들 싸우는 동안 미국이 발전했어요. 물론 대공황을 맞긴 했지만 발전을 해서 거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가가 됐다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유럽 이제 완전 뒤안길로 갔고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야 우리 너무 싸웠어. 세계대전 몇십 년 동안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유엔을 만들게 되죠.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 유지하자라고 하면서 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더불어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맨날 나쁜 나라 같아요. 공산주의고 나쁜 나라 같은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연합국이었어요. 착한 나라, 뭐 착하다 나쁘다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연합국 측에 속해 있어서 러시아에다가 또 중국까지 해서 이 5개의 나라가 유엔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는 상임 이사국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지도가 나뉘었어요. 근데 빨간색 지도 엄청 크죠? 뭐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우리 뭐 동구권이라고 했던 동유럽, 중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까지 해서 이 빨간 색깔이 전 세계를 물들였을 때가 있어요. 다음 장이요. 네, 냉전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아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다들 공평한 게 좋아요? 아니면 노력한 대로 잘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못한 사람은 잘 안 받는 게 좋아요?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요? 다 같이 평등한 게 좋대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에서 증명을 해주잖아요. 우리 다 같이 자본주의로 살아보니까 저 잘 사는 녀석들이랑 이 노동자랑 도저히 100년이 지나도 간격을 못 좁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었던 마르크스 있죠. 그 마르크스가 냈던 이론을 바탕으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자, 우리 저기 자본가 돈 많은 사람들 다 때려잡고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생산시설을 공유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소련이 형성되면서 이 빨간 색깔 그 이념이 소련을 중심으로 퍼져나갑니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지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동쪽 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뭐 우리도 이제 북한도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냉전 시대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전쟁하면 총 쏘고 막 사람 하고
그거를 이제 뜨겁다라고 생각한다면 냉전, Cold War라고 하거든요. 차가운 전쟁이 시작돼요. 총성은 울리지 않지만 서로 간에 엄청난 그런 격돌이 일어나죠. 정리해보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게 된 거예요.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소련과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대립이 약 50여 년간 이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도 분단됐죠.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야, 얘네 우리 좀 저기 나눠가지고 통치하자라고 해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통치한 쪽, 러시아가 통치한 쪽에서 딱 나뉜 거예요. 동독, 서독으로요. 그리고 이런 이념의 전쟁 때문에, 대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념 대립이 아니었으면 유엔에서 그렇게 많은 군사를 보내서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북측과 남측, 북한이 이제 6.25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그죠?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유엔군과 미군의 도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 백아더 장군이랑 같이 해가지고 기세를 올려서 진짜 거의 다 통일까지 갔었죠. 근데 중공군이 참전하기로 결정되면서 중공군이 내려와서 밀리면서 그 지금의 38선 인근에서 거의 3년여간 교착 상태를 가지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휴전을 하게 됐죠. 예. 우리 민족의 아픔도 어떻게 보면 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베트남에서도 남과 북이 전쟁을 했죠. 미군이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결국 공산화되게 됩니다. 북측 세력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소련과 미국의 군비 경쟁, 또 우주 개척 경쟁이 계속해서 한 50여 년간 이어졌고요. 이게 50여 년간 이어지면서 소련이 처음에 잘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소련이 잘했을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굴러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두가 잘 사는 거, 이거 뭐 말은 좋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여기 10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고 1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돈을 받으면 이 10만큼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일당에서 독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정부패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정상적인 국가들 보면 거대 당은 2개 정도 있고 또 군소 정당들이 있지만 이 정당에서 정권을 번갈아 가면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썩지 않으니까요. 고인물처럼 썩지 않으니까 결국 이 소련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기 제가 써놨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장에 있네요. 다음 장에 소련의 붕괴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냉전 시대는 결국 소련의 붕괴와 함께 끝나게 되죠. 그 결과 베를린 장벽도 붕괴가 되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는요, 이 소비에트 유니언,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의 지도예요. 엄청 크죠. 이게 소련이 붕괴되면서 해체되면서 굉장히 여러 개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데요. 다음 장 가볼게요. 우리가 1700년대 말에 시민혁명도 일어나고요.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또 1900년대 초에 1차 세계대전 또 중간에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났다면 이게 1950년 이후에는 그죠? 냉전과 소련이 해체된다는 요 사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에 비해 우월한 체제임이 증명된 사건이죠.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잘 사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모두가 잘 사는 건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야, 너네끼리 잘 살아 하면서 누군간 잘 살아지고 또 그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지라고 노력해서 일군 그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보면 더 생명력이 길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완벽한 체제는 아닙니다. 뒤처진 사람들 또 국가에서 좀 챙겨주고 그 사람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는 줘야겠지만 어쨌든 이 사회주의에 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해졌죠.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요. 러시아 플러스 우크라이나 한 15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 소련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소련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대요. 소련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우리 이 사유재산을 인정을 보통 안 하잖아요. 사유재산을 공산주의에서 공산이라는 말 자체가 다 같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 사실 사회주의랑 공산주의가 많이 헷갈리는데 이 사회주의는 요거랑 민주주의랑
비슷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민주주의 뭐예요? 국민이 백성민, 주인, 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어떻게 백성이 주인이 되죠? 네, 성인이 되면 모두가 한 표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을 뽑는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왕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비들한테, 양민들한테 한 표씩 줬을까요? 양반들끼리 모여서 뽑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건 상관없어요. 태어나든 누구든 상관없이 20살, 지금 18세입니까? 만 18세 되면 그냥, 투표권 줍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고요. 이 사회주의라는 건 보통 어때요? 일당 독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자본이 쌓여 나가는 개인의 자본을 네가 일해서 갖는 네 재산, 네 자본 네가 가질 수 있어. 일한 사람이 가질 수 있어라는 게 자본주의고요. 공산주의는요. 생산시설을 다 같이 소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산업 혁명 보면서 큰 공장 봤잖아요. 큰 공장이요. 자본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받아서 투자 받아서 공장 세우면 그거는 이제 돈을 투자한 사람들, 자본을 넣은 사람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공산주의에서는 공장 국가 거예요. 나오는 생산물은요. 국가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사람들한테 배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말은 이제 좋지만 이게 그쵸 잘 안 됐죠. 안 돼가지고 결국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두 다 잘 안 된다라는 게 된 거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가 맞아요. 정치 체제는 그냥 일당이 독재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 체제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섞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이지만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사회주의이지만 자본주의의 특성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련도 무너지기 전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사유재산 갖고 싶어? 가져. 라고 인정도 해줬었는데 결국 뭐 관리들도 부패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결국 1991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이 냉전 시대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 장이에요. 여기 보면요. first, second, third, fourth에서 이제 1, 2, 3, 4 써있죠. 이거 산업혁명이 거쳐온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4차 산업혁명의 세대에 살고 있는데 1차, 2차, 3차 한번 잘 봐두세요. 뒷장 가볼까요? 제가 오늘 코가 좀 막혀서 자,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써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알아본 건 1차 산업혁명이었어요. 영국에서 1700년대 후반에 기계가 나오고 또 증기기가 나오면서 옛날에 그냥 농사 짓고 수작업하던 데에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100년 정도 있다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쯤, 1880년, 1920년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전기가 보급됩니다. 밤에 깜깜했어요. 전기 보급되면서 어떻게 돼요? 집집마다 불을 켜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 이제 서유럽 국가, 미국에서는 집집마다 불을 켜게 되고요. 이때 막 미국 가면은 지하철도 생겨요. 지하철도 다니고 있고 자동차라는 녀석이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들 좀 보급하기 쉽게 자동차도 보급하게 되고요. 또 이때 비행기도 나와요. 비행기. 통신시설도 확충돼서 전화 같은 것도 하게 되니까 얼마나 큰 변혁이 일었겠습니까? 이 2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이 2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또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만 인류의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0, 60년대 들면서 컴퓨터라는 녀석이 나와요. 보통 계산은 사람이 다 했는데 사람보다 더 똑똑한 녀석이 이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복잡한 계산을 다 합니다. 컴퓨터가 계산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주에서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 저 항성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막 그 복잡한 계산을 다 해냅니다. 그러면서 우주로 막 사람도 보내게 되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면서 엄청나게 업무 속도도 혁신되면서 인류 문명은 한 차례 더 점프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이제 접어들게 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 지능화 혁명이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호의사삼에서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뭐 어쨌든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기술이 마치 우리가 전기가 보급되고 비행기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왔던 것처럼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거다. 우리 손에는 누구나 다 핸드폰이 들려 있고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람 대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사람 대신 계산을 했다면 사람 대신 생각까지 해버립니다. 그런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라고 해서 아주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값을 도출해낸다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운전 안 하고 자율주행차로 차가 다니고 차가 날아다니고 뭐 새로운 에너지원 또 그리고 유전자 기술을 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는다든지 또 암을 정복한다라든지 우리 뇌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발견해내는 이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녀석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이 9가지 사건을 통해서 17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요거 좀 잘 들어두시면 제 생각에 좀 그래요. 이제 국제 관계가 왜 이렇게 돼서 유엔에서는 왜 저 친구들이 힘을 쓰고 있는 건지 영국은 아니 뭐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왜 여전히 이렇게 방구를 뿡뿡 잘 끼면서 위세 좋게 어깨 쫙 펴고 살고 있는지 미국은 왜 세계 최강국이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20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발전한 걸 우리는 아주 단기간에 받아들였죠. 한국전쟁 끝나고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받아들였고요. 산업혁명 200년 넘게 동안 읽어왔던 그 산업혁명을 그죠. 우리 이제 그 독재 체제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공과 가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요건 워낙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 시기 거치면서 경제도 비약적으로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도 이제 이거 데모하면서 또 국민들이 일어나서 잘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유럽에서 수많은 피를 흘린 걸 우리는 우리 손으로 경제 발전과 또 정치체제 모두 다 잘 잡게 됐고요. 우린 다행히도 이 3차 산업혁명 컴퓨터 보급부터 이어지는 이 혁명에서 늦춰지지 않고 이 4차도 잘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진짜 저 서유럽만큼 진짜 잘 사는 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힘쓰는 나라가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거 두 번째 채널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 채널에서 강의하면서 저희 아들 한번 소개했었죠. 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다들 댓글 엄청 많이 다른 영상이랑 다르게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다 봤는데 똘똘하고 귀엽게 생겼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들 제 그 자율수업용 후원 계좌에다가 이지쌤 거 아니고 아들용이라고 또 입금해주신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제가 이제 저 맛있는 거 안 사먹고 저희 아들 좋은 거 사주도록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강의 찍는 거 보면은, 저는 코로나에 안 걸렸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걸렸고, 저희 어머니도 걸리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안 걸리시고, 저도 안 걸리고, 우리 아들도 안 걸리는 거 보니까, 이게 저 아들로 이어지는 뭔가 좀 유전자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막 저희 누나 집은 거기 가족 4명 다 확진되고, 저희 집도 아내 확진되고, 저희 어머니 확진되고, 막, 주변에 온통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어쨌든 잘 버티는 데까지 한번 좀 버텨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 즐거우셨다면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많아서 좀 급한 마음에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해주는 데가 진짜 없어요. 저도 이렇게 정리해주는 데 있으면 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좀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진짜 막 책 엄청 많이 읽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남으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좀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곱씹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